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자영업자입니다. 서울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어요. 규모는 그리 크지 않지만 감사하게도 찾아주시는 분들이 제법 돼서요. 연 매출만 10억 정도 된답니다. 나름 재테크도 열심히 한 덕분에 노후 대비도 다 해뒀고 이제 돈 걱정은 딱히 안 하고 살죠. 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잘 살았던 건 아니에요. 어릴 땐 계모에게 학대받고 젊어서는 남편 때문에 고생하고 부끄럽지만 극단적인 선택을 고민한 적도 있었네요. 그런 제가 어떻게 이렇게 180도 확 달라진 삶을 살고 있는지 궁금하시죠? 바로 저희 전 시어머니 덕분인데요. 그분의 도움으로 쪽박 인생에서 대박 인생을 살게 된 사연. 지금부터 천천히 소개해 볼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새어머니한테 모진 학대를 받으며 자랐어요. 지금도 기억에 생생해요. 제가 9살 때 아버지가 갑자기 웬 젊은 여자 한 명을 집에 데려왔죠. 앞으로 같이 살 거라고 저와 동생에게 엄마라고 부르라고 하면서요. 엄마가 병으로 돌아가신 지 1년도 안 됐을 때 일이었네요. 처음엔 나름 잘해주려고 노력하던 새어머니는 본인이 아이를 갖게 되자 확 달라졌어요. 아들을 낳은 뒤엔 아예 대놓고 전처 소생인 저와 동생을 구박했죠. 말을 안 듣는다는 이유로 밥을 굶기는 건 예사였고요. 허구한 날 몸종처럼 부려먹다 조금만 마음에 안 든다 싶으면 맨몸으로 내쫓았어요. 한겨울에도 얄짤없었는데요. 언젠가 한 번은 한방눈이 펑펑 내리는 날 밖에서 5시간이 넘게 달달 떨다가 얼어 죽을 뻔한 적도 있네요. 이웃 중 누군가 신고했는지 경찰이 출동하고 나서야 집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요. 새어머니는 경찰이 돌아가자마자 누굴 망신시키려고 집 앞에서 그러고 있었냐며 빗자루로 온몸을 두들겨 팼죠. 시퍼렇게 언 몸에 매질을 해대니 어찌나 아프던지요. 살같이 터지고 피가 줄줄 흐르더군요. 아버지는 새어머니가 저희에게 어떻게 하는지 다 알면서도 모른 척했어요. 저와 동생이 고추 안 달고 태어난 계집애라 그랬던 걸까요? 아니면 새어머니를 더 사랑했기 때문일까요? 어쨌든 아버지에게 가족이란 새어머니와 그 사이에서 태어난 남동생뿐이었네요. 저희 자매 생일은 그냥 건너뛰어도 남동생 생일엔 꼭 커다란 선물을 들고 오셨죠. 결국 고등학교 때 견디지 못하고 동생과 집을 나왔어요. 갈 곳이 없어 이리저리 방황하다 서울 가는 기차에 무작정 몸을 실었죠. 모아둔 돈이라곤 집에서 몰래 훔쳐온 10만 원이 전부였어요. 그걸로 찜질방을 전전하다 고시원에 정착했죠. 뭐 지금에야 미성년자가 그러기 힘들지만 그때만 해도 그런 게 아름아름 통용되던 시대였으니까요. 어떻게 지낼 곳은 구했지만 문제는 생계였어요. 학력이라곤 중학교 졸업한 게 전부인 10대 여자아이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시피 했죠. 어떻게 직업소개소라는 곳을 알게 돼 가봤는데 단박에 퇴짜를 맞고 말았네요. 수중에 돈은 점점 떨어져 가고 어린 동생은 저 하나만 보고 있는데 큰일이다 싶었죠. 그래도 이 사람이 마냥 죽으란 법은 없더라고요. 고시원 근처 식당에서 때마침 설거지할 사람을 구하고 있었는데요. 미성년자라고 하면 안 된다고 할까봐 20살이라고 거짓말했어요. 돌아가신 엄마뻘쯤 되어 보이는 아주머니가 홀로 운영하던 곳이었는데요.
사장님은 알면서도 속아준 건지 어쩐 건지 내일부터 나와서 일하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제 인생의 첫 직장을 갖게 됐네요. 사장님은 참 좋으신 분이었어요. 살갑고 다정하진 않았지만 무뚝뚝하면서도 챙길 건 다 챙겨주는 그런 성격이었죠. 제가 출근하면 첫 마디가 "밥 먹었냐?" 였답니다. 안 먹었다고 하면 주방으로 들어가 국밥이든 뭐든 후루룩 끓여내 밥상을 차려주곤 하셨죠. 제게 동생이 있다는 걸 알고부터는 아예 동생도 같이 오라고 해서 밥을 먹이셨네요. 너무 염치 없는 것 같아 거절도 해봤지만 사장님은 자기 밥 먹는 김에 숟가락 하나 더 올리는 것뿐이라면서 괴념치 않아 하셨어요. 덕분에 저희 자매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배를 곪은 적은 없네요. 그런 사장님이 너무 고마워 더 열심히 일했던 것 같아요. 아버지는 저희 자매가 없어진 걸 알고도 찾지 않았어요. 어쩌면 앓던 이가 빠진 것처럼 시원해 하셨을지도 모르겠네요. 어쨌든 시간은 빠르게 흘러 5년이라는 세월이 지났고요. 저는 마침내 성인이 돼 처음으로 사랑이라는 것도 해봤답니다. 상대는 다름 아닌 사장님의 하나뿐인 아들이었어요. 그 사람은 저보다 6살 연상의 무역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요. 가끔 사장님을 돕기 위해 가게로 나오곤 했어요. 이 서울 남자라서일까요? 만날 때마다 어찌나 곰살맞게 잘해주던지. 제가 밀가루 포대를 나르고 있으면 얼른 달려와 대신 들어줬고요. 설거지를 하고 있으면 슬그머니 그 옆에 서서 같이 거들어줬죠.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제 생일엔 유명한 빵집에서 파는 케이크를 깜짝 선물이랍시고 주기도 했고요. 어느 날은 앞머리가 너무 길어 불편해 보인다면서 예쁜 머리핀을 내밀기도 했네요. 그쯤 되니 아무리 눈치가 없는 저라도 그 사람이 제게 호감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하지만 아무래도 사장님 눈치가 보여서 쉽게 그 사람에게 마음을 열 수 없었죠. 사장님이 남편분 여의고 혼자 몸으로 아들을 얼마나 힘들게 키웠는지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 아들이 저처럼 별 볼 일 없는 여자를 사귄다고 하면 얼마나 화가 나시겠어요. 그래서 나중엔 아예 대놓고 그 사람을 피하곤 했죠. 그러자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 애가 달았나 봐요. 비 오는 어느 밤, 제가 사는 고시원 앞으로 찾아왔더군요. 놀라서 어쩐 일이냐고 묻는 제게 그 사람은 대뜸 자기의 마음을 고백했죠. 경이 네가 날 별로 안 좋아한다는 거 알아. 근데 난 너 좋아해. 처음 봤을 때부터 좋아했어. 곤란하게 하고 싶진 않은데 더는 내 마음을 숨길 수가 없네. 그 사람의 애절한 고백에 절로 마음이 움직였어요. 제가 벅찬 감정에 아무 말 못하고 쳐다보기만 하자 그 사람이 점점 제 쪽으로 고개를 숙이더군요. 본능적으로 입을 맞추려 한다는 걸 알았어요. 피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눈을 감고 말았죠. 그렇게 저는 그 사람과 연인 사이로 발전했고요. 얼마 못 가 사장님도 그 사실을 알게 됐죠. 저는 사장님이 불같이 화내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제 아무리 사람 좋은 분이라 해도 자기 아들이 저 같은 여자를 만난다고 하면 화가 날 법했으니까요. 게다가 사장님네 집은 그냥 평범한 식당 하는 집이 아니었어요. 가게는 인근에서 알아주는 유명 맛집이라 연 매출만 억소리가 났고요. 사장님이 부동산 투자 쪽에도 재능이 있어 큰 상가 건물만 여러 채 보유 중이었거든요. 언감생심, 제가 넘볼 수 있는 집안이 아니었죠. 그런데 이게 웬걸,
사장님은 오히려 제 손을 꼭 잡고 어깨를 두드려 주셨어요. 그동안 남의 집 살이하는 것처럼 왜 그리 내 눈치를 보나 했더니만 영철이 그놈이랑 만나고 있어서 그랬구나. 죄송해요, 사장님. 진작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뭐가 죄송해. 안 그래도 내가 너 처음 만났을 때부터 이상하게 눈에 밟히더라니. 이렇게 가족이 될 팔자라 그랬나 보다. 네? 가족이요? 뭘 그렇게 놀라? 네가 우리 영철이랑 결혼하면 한 식구 되는 건데. 설마 결혼은 안 하고 연애만 할 셈이었어? 너 그렇게 반란까지 내었니? 아니 그게 아니라... 아이고 당황하긴. 농담이다 농담. 어쨌든 난 둘 사이 응원하니까 잘해보렴. 경이 너같이 착실하고 야무진 애가 며느리로 들어오면 나야 환영이지. 사장님은 이미 돈은 벌 만큼 벌었겠다. 좋은 집안의 여자는 필요 없다 하셨어요. 오히려 오랫동안 봐온 저같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을 며느리로 드리고 싶다 하더군요. 빈말일 수도 있겠지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 뒤로 사장님은 더욱더 제게 잘해주셨어요. 생일날엔 새어머니나 아버지는 한 번도 챙겨준 적 없던 미역국까지 끓여주셨죠. 입에 맞을지 모르겠다. 그 생일이라는 걸 더 빨리 알았으면 갈비찜도 좀 하고 더 많이 준비했을 텐데. 아니에요, 사장님. 이렇게 생일상 차려주신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해요. 뜨끈한 미역국을 입에 넣었는데 왜 그리도 눈물이 나던지. 그때 처음으로 사장님 앞에서 아버지와 새어머니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잠자코 들어주던 사장님은 제 손을 꼭 잡으며 그러시더군요. 내 너한테 말 못할 사연이 있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그런 아픔을 품고 사는 줄은 몰랐구나. 그 인간들이 어른답지 못했던 거니까 너무 상처받지 말거라. 알겠지? 네. 이젠 안 보고 살아서 그런가 많이 괜찮아졌어요.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사장님. 감사하긴 뭘. 근데 넌 언제까지 날 사장님이라고 부를 거냐? 네? 그래도 내가 명색이 네 애인 엄만데 사장님은 좀 그렇지 않어? 어머님이면 몰라도. 제 사연을 알아서일까요? 그 뒤로 사장님은 자기를 어머님이라고 부르게 했어요. 처음엔 익숙하지 않았는데 나중엔 입에 착착 붙더군요. 사장님 때문에라도 하루빨리 남자친구와 가정을 꾸리고 싶더라고요. 그건 나이가 제법 있던 남자친구 역시 마찬가지였죠. 결국 사귄 지 2년 만에 저희는 정식으로 식을 올리고 부부 사이가 됐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신 뒤 처음으로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 속한 것 같아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시어머니는 따로 집을 구해주겠다 했지만 제가 거절했어요. 시어머니와 남편, 그리고 여동생과 넷이 복닥거리며 살고 싶었거든요. 다행히 저희 네 식구는 마치 태어날 때부터 한 가족이었던 것처럼 너무나 잘 지냈답니다. 시어머니는 말할 것도 없고요. 남편도 결혼 후 제게 더욱더 잘해줬죠. 하지만 행복했던 결혼 생활은 길지 않았어요. 결혼한 지 2년쯤 됐을까요? 남편이 저에겐 한마디 말도 없이 덜컥 직장을 그만둬 버렸지 뭐예요. 새로운 부장이 자길 싫어한다고 많이 힘들어하긴 했거든요. 그래도 그렇지. 한 집안의 가장이란 사람이 이렇게 무책임하게 일을 그만두다니 많이 실망스러웠죠. 게다가 남편은 이직 준비도 하지 않았어요. 허구한 날 집에 틀어박혀 텔레비전만 봤죠. 보다 못해 한 소리 하니
글쎄 시어머니 음식점을 물려받겠다는 게 아니겠어요? 남한테 설설 기어야 하는 월급쟁이 노릇 더는 못 해먹겠어. 차라리 내 가게 운영하는 게 마음이 편하지. 어차피 엄마 더 나이 들어서 식당 그만두면 물려받을 사람도 없고. 생전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혀본 사람이 식당을 하겠다니 너무 걱정되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하게 말했죠. 라면도 제대로 못 끓이는 사람이 무슨 식당이야. 당신 한 달 버티기도 힘들 거야. 어머님도 절대 허락 안 할걸? 글쎄, 그건 두고 봐야 알지. 엄마도 내가 설득할 거야. 예상했던 대로 시어머니는 결사반대했어요. 자기 아들을 누구보다 잘 아는 분이었으니까요. 장사에는 소질이 없다며 얌전히 회사나 다니라 하더군요. 하지만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남편이 계속 조르자 결국 시어머니가 먼저 백기를 들고 말았죠. 가게 운영부터 음식 만드는 법까지 하나하나 직접 알려줄 테니 매일 식당으로 출근하라 하셨네요. 남편은 뛸 듯이 기뻐했어요. 하지만 그것도 아주 잠깐이었죠. 식당 일 해본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얼마나 힘들고 몸이 갈려 나가는지. 새벽같이 일어나 재료 손질에 화구 앞에서 종일 선 채로 땀 뻘뻘 흘리며 음식 만들어 손님 가고 나면 청소며 뒷정리에 정말 한시도 쉴 틈이 없거든요. 주말이나 연휴가 대목이니 남들 쉴 때 못 쉬고 일해야 하는 건 기본이고요. 남편은 그래도 처음 몇 달은 성실하게 가게로 출근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한 서너 달 지난 후로는 몸이 아프다, 급한 약속이 생겼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늦게 나가기 시작했죠. 봐주던 시어머니도 안 되겠다 싶었나 봐요. 이럴 거면 때려치라며 성을 내셨죠. 사실 남편이 가게로 출근하면서부터 일하던 아주머니 한 분을 정리했거든요. 가뜩이나 손이 딸리는데 남편까지 그 모양이니 화가 많이 나셨던가 봐요. 남편은 남편대로 아들이 힘든데 이해도 못 해주고 막 굴린다면서 서운해했고요. 그 사이에 낀 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죽을 맛이었어요. 사실 그쯤에 본격적으로 임신 준비를 시작하면서 집에서 쉬고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눈치가 보여 남편 대신 가게로 나가 일하게 되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집에 있으라며 말려도 못 들은 척했죠. 나중엔 시어머니도 별 말씀 안 하시더군요. 어쨌든 당장 일손이 딸리는 건 사실이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사회인이 된 후 독립한 동생에게 오랜만에 연락이 왔어요. 반가운 마음에 안부부터 물었는데 대뜸 형부는 잘 지내냐고 묻더군요. 목소리가 어두운 게 뭔가 심상치 않았죠. 갑자기 형부는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그게 있잖아. 내가 잘못 본 걸 수도 있는데. 뭐야, 뜸들이지 말고 빨리 말해봐. 동생은 한참을 더 머뭇거리다 너무나 충격적인 얘기를 했어요. 오늘 회사 사람들이랑 호수공원에 산책 갔는데 거기서 형부를 본 것 같거든? 근데 웬 젊은 여자랑 팔짱 끼고 있더라고. 둘이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아 보였어. 뭐? 그이가 확실해? 다른 사람이랑 착각한 거 아니야? 나도 믿을 수가 없어서 몇 번이나 쳐다봤어. 근데 머리 스타일이며 체형이며 형부가 확실했어. 손목에 맨날 차고 다니는 그 시계까지 똑같았다고. 몰래 사진도 찍었으니까 언니가 한번 봐봐. 동생의 말에 정신이 혼몽해졌어요. 분명 오늘 대학교 동창들하고 약속이 있다고 나갔는데 낯선 여자와 공원에 있다니 믿을 수가 없었죠.
무슨 정신으로 전화를 끊었는지 모르겠어요. 곧 동생이 보낸 사진이 문자 메시지로 전송됐고요. 제발 아니길 빌었건만 사진 속엔 남편이 웬 젊은 여자 허리를 끌어안고 활짝 웃고 있었죠. 그 사진을 보는데 온몸에 찬물을 뒤집어 쓴 것처럼 정신이 번쩍 들대요. 부랴부랴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몇 번이나 신호음이 가도 남편은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오기가 생겨 계속 통화 버튼을 눌렀더니 어느새 30통 넘게 걸었더군요. 간신히 전화가 연결돼 남편 목소리가 들렸을 땐 저도 모르게 눈물이 줄줄 흐르고 있었어요. 뭐야, 왜 그래 당신? 무슨 일 있어? 당신이야말로 뭐 하는 거야?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 친구들이랑 술 먹느라 그랬지. 무슨 전화를 이렇게 많이 했어? 진짜 뭔 일 생긴 거야? 일은 무슨 일? 당장 집으로 들어와. 안 그럼 진짜 당신 죽고 나도 죽어버릴 거니까. 당장 들어오라고! 제 고함에 남편도 뭔가 눈치챘나 봐요. 별다른 대꾸 없이 전화를 끊더니 바로 집으로 돌아왔죠. 동생에게 들은 얘기를 꺼내니 딱 잡아떼대요. 처제가 잘못 본 거겠지. 나 오늘 친구들이랑 놀았다고 했잖아. 그래? 친구들 누구랑 놀았는데? 말하면 뭐 당신이 알아? 나 진짜 서운하다. 어떻게 처제 말만 듣고 날 이렇게 의심할 수 있어? 내가 당신한테 겨우 그 정도밖에 안 되는 놈인 거야? 그만 잡았대. 승희가 사진도 다 찍어놨으니까. 당신이 그년이랑 찰싹 붙어있는 거 내가 이미 다 봤다고. 말은 그렇게 해도 제발 끝까지 아니라고 말해주길 빌었는데 사진이 있다는 말에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군요. 그리고는 갑자기 거실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무릎을 꿇었어요. 미안해 여보. 내가 뭐라고 할 말이 없다. 지금 다른 여자랑 바람 폈다는 걸 인정한다는 거야? 미안해. 처음부터 작정하고 만난 건 아니야. 회사 다닐 때 알던 거래처 직원인데 나 회사 그만둔 거 알고 같이 밥이나 한 끼 하자길래 만났다가 내가 죽일 놈이다. 진짜. 남편이 한마디 한마디 진실을 고백할 때마다 심장이 쥐어짜지는 기분이었어요. 소리도 못 내고 눈물만 뚝뚝 흘리다 다시 입을 열었죠. 그래서 그 여자 만난 지는 얼마나 됐어? 이제 3개월 정도 됐어. 헤어지려고 했는데. 남편은 한참 머뭇거리다 너무나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임신했대. 이제 3주 됐단다. 그 말에 저도 모르게 헛웃음이 나오더군요. 그토록 애타게 바라던 아이가 상간녀의 뱃속에 있다니. 당장 그 자리에서 혀를 깨물고 죽고 싶은 기분이었죠. 그런 제 맘을 아는지 모르는지 남편은 계속해서 헛소리를 짓거렸어요. 당신도 알잖아. 내가 얼마나 아이 갖고 싶어 했는지. 물론 당신하고의 사이에서 태어난 애라면 더 좋았겠지만 어쨌든 미정이 뱃속에 있는 애도 내 애는 내 애잖아. 그래서 낳겠다는 거야? 나랑 이혼하고 그 상간녀한테 가겠다고? 애비 없는 애를 만들 순 없잖아. 미정이도 꼭 낳겠다고 하니까. 미안해. 여보, 진작에 말하려고 했었는데 그 용기가 안 났어. 그 뻔뻔한 말에 온몸이 분노로 부들부들 떨렸어요. 도저히 서 있질 못하겠어서 털썩 주저앉으니 남편이 허겁지겁 달려와 부축하려고 들더군요. 괜찮아 여보? 저리 가! 더러운 손으로 나 만질 생각하지 말라고! 당신 진짜 왜 이래? 조금만 진정해봐, 응? 내가 지금 진정하게 생겼어?
어떻게 내 앞에서 그 상간녀랑 살겠다는 소리가 나와? 그 상간녀 애를 낳아 키우겠다고? 당신 진짜 제정신이야? 난 절대 이혼 못 해줘. 누구 좋으라고? 당장 그년 어디 사는지 말해. 직접 만나서 단판 지을 테니까 말하라고! 여보, 진정 좀 해. 미정이 걔 임신 중이라 충격받으면 큰일 나. 그냥 우리 둘이 해결하자, 응? 남편은 끝까지 그 상간녀를 감싸고 돌았어요. 그새 핸드폰에 있던 상간녀 연락처도 전부 지워버렸더군요. 그년이 사는 곳도 연락처도 모르니 만날 방법이 없었죠. 한창 남편과 상간녀를 두고 입씨름하다 보니 어느덧 시어머니가 퇴근할 시간이 됐어요. 안 그래도 가게 일 때문에 힘든 분인데 이런 흉한 모습을 보이고 싶진 않았죠. 일단 모든 일이 좀 더 정리되면 말씀드리는 게 낫겠다 싶었어요. 당장은 저 스스로도 너무 혼란스러워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상간녀한테 가든 모텔에 가든 알아서 하라고 남편을 쫓아내버렸고요. 홀로 방으로 들어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웠습니다. 잠시 후 퇴근한 시어머니는 제가 먼저 잠든 줄 알았는지 별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사람이 너무 큰 충격을 받으면 몸져 눕는다고 하잖아요. 제가 딱 그랬네요. 거의 사흘 가까이 열이 펄펄 끓어올라 정신을 못 차렸죠. 시어머니는 가게 일도 나 몰라라 하고 저를 간병했어요. 사경을 헤매다 가끔 눈을 뜨면 옆에 시어머니가 앉아 계셨죠. 차가운 수건을 이마에 대주시는가 하면 멀건 죽을 써 입에 넘겨주기도 했네요. 오래전 돌아가신 이제 기억도 안 나는 죽은 엄마가 제게 해줬던 것처럼 말이죠. 아니 얘가 왜 이리 앓노? 이게 단순한 감기가 맞는 거야? 그 의사는 돌팔이인 거 아니여? 혼잣말 하듯 저를 걱정하는 시어머니 목소리를 듣는데 왜 그리 눈물이 나던지요. 간신히 기력을 차리고 일어났을 땐 일주일이 지난 뒤였어요. 남편은 그 상간녀 집으로 가 살림을 차린 건지 어쩐 건지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죠. 시어머니도 뭔가 저희 사이가 심상치 않다는 걸 눈치챘는지 싸웠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그냥 힘없이 웃기만 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네요. 어쨌든 더는 가게를 비워둘 수 없어 시어머니가 오랜만에 다시 출근했어요. 저는 집에서 쉬라며 신신당부했지만 가만히 누워있자니 머리만 더 아프더라고요. 결국 가게 일이라도 돕자 싶어 집을 나섰죠. 가게로 가니 시어머니는 안 보이고 다른 종업원들이 반갑게 맞이해줬어요. 눈인사를 나눈 후 주방으로 들어가려는데 갑자기 가게 한쪽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손님끼리 싸움이라도 났나 싶어 고개를 돌린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글쎄, 왠지 모르게 낯이 익은 여자가 테이블에 앉아 시어머니와 대치 중이지 않겠어요? 시어머니가 무슨 소리를 한 건지 얼굴에 화가 가득하더라고요. 진짜 끝까지 이러실 거예요? 제 뱃속에 있는 애가 누구인지 다 말씀드렸잖아요. 글쎄 그 뱃속에 있는 애가 설사 영철이 애라고 해도 내가 아가씨한테 돈을 줘야 할 이유는 없잖아. 애 아빠한테 책임지라고 해야지 왜 여기 와서 이래? 일 없으니 그만 돌아가요. 그제야 저는 여자의 정체를 눈치챘어요. 사진으로 봤던 그 상간녀였죠. 배는 아직 밋밋했지만 세상 제일 소중한 걸 품었다는 듯이 두 팔로 배를 꽉 끌어안고 있더군요. 그 모습을 보는데 심장이 칼로 찔린 듯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상간녀는 상간녀대로 온몸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어요. 급기야 시어머니를 향해 마구 삿대질을 하면서 쌍소리를 하더군요. 참나, 누군 뭐 임신하고 싶어서 임신했는 줄 알아? 나도 애 지우면 그만이야. 근데 오빠가 낳아달라고 사정사정해서 어쩔 수 없이 낳아주는 거라고. 근데 어떻게 날 이따위로 대? 누가 억만금을 달라 했어? 천만금을 달라 했어? 당신 그 잘난 아들이 멀쩡한 처녀 앞길 막았으면 애미로서 책임을 져야 할 거 아니야? 임자 있는 남자 꼬셔서 임신까지 해놓고 뭐 잘났다고 건방지게 삿대질이야? 사람이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뭐라고? 이 할망구가 진짜! 이봐요. 지금 며느리 어차피 천의 고하나 다름없는 별 볼 일 없는 여자라면서? 거기다 결혼한 지 2년이 넘었는데 애도 못 가진 불량품이라면서? 그러자 그때까지 나름 침착했던 시어머니가 불같이 화를 냈어요. 누가 누구한테 불량품이래? 어디 상간녀 주제 남의 집 며느리한테 당장 썩 꺼지지 못해? 시어머니의 노성에 상간녀는 움찔했어요. 그러다 이렇게 똑같이 강하게 나가면 안 되겠다 싶었는지 갑자기 억지 눈물을 쥐어 짜내더군요. 어머님, 제발요. 진짜 저 며느리로 안 받아주실 거예요? 오빠도 저도 서로가 아니면 안 돼요. 너무 사랑하고 있다고요. 이미 아이까지 생긴 마당에 제발 받아주세요. 저 이 애기 축복 속에서 낳고 싶어요. 어머님도 손주 태어나길 너무 바라셨다면서요. 제 뱃속에 어머님이 그토록 기다리던 이씨 집안 장손이 들어있다고요. 보아하니 상간녀는 시어머니에게 자기와 뱃속의 아이를 인정받기 위해 온 것 같았어요. 사실 남편은 빈털터리 백수고 실질적인 집안의 재산이나 힘은 시어머니가 쥐고 있었으니까요. 아마 상간녀도 그걸 알고 찾아온 거겠죠. 상간녀의 애원에도 시어머니는 눈도 깜짝 안 하셨어요. 오히려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시더군요. 할 말 다 했으면 그만 가봐요. 전 이미 며느리가 있고 그 뱃속에 애가 들었든 뭐가 들었든 관심 없으니까. 내 며느리 배에서 태어나야 내 손주 아니겠어요? 아, 진짜 말이 안 통하네. 늙은 할망구가 나이값 하는 것도 아니고 뭐가 이렇게 꽉 막혔어? 시어머니의 단호한 말에 상간녀는 바짝 약이 올랐던가 봐요. 자기도 맞서듯이 벌떡 일어나더니 글쎄 앞에 놓여있던 국밥을 시어머니에게 뒤엎지 않겠어요. 나온 지 얼마 안 돼 아직까지 김이 모락모락 나고 있던 국밥이 시어머니의 허벅지 쪽으로 확 쏟아졌죠. 시어머니는 고통스러운 신음을 삼키면서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요. 그 순간 눈이 확 돌더군요. 인연이 여기가 어디라고 와서 행패야! 저는 그대로 상간녀에게 달려들었어요. 그리고 머리채를 잡고 탈탈 흔들다가 그대로 뺨을 때렸죠. 한 대, 두 대, 세 대, 못해도 수십 대는 갈기다 바닥에 처박았네요. 갑작스러운 공격에 상간녀는 별다른 방어조차 하지 못하고 비명만 지르기 바빴어요. 당신 뭐야? 저리 안 가? 나 임산부라고. 애 떨어지면 책임질 거야? 뻔뻔하게 어디 남의 남편 훔쳐다 씨 도둑질을 해? 그래. 어디 오늘 너 죽고 나 죽어보자. 전 상간녀를 마구잡이로 때리기 시작했어요. 다른 직원들이 뜯어 말리지 않았으면 그 여자를 그 자리에서 죽일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직원들의 만류에 정신을 차린 저는 시어머니 환부부터 확인했어요. 다행히 한 김 식어있던 국밥이라 크게 다치신 건 아니더라고요. 급한 대로 얼음으로 확인을 시킨 뒤 연고를 발라주는데
왈칵 눈물이 나더군요. 어머님, 왜 그러셨어요? 보통 년이 아닌데 왜 괜히 건드리셨어요? 똥이 무서워서 피하나요? 더러워서 피하지? 너 이미 다 알고 있었구나. 영철이 그 자식 바람 피는 거. 네, 저도 며칠 전에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알았던 거구나. 가엾은 것. 늘 바위처럼 강해 보이던 시어머니가 제 앞에서 처음으로 눈물을 쏟으셨어요. 저를 끌어안고는 가엾은 것 하면서 대성통곡을 하셨죠. 알고 보니 돌아가신 시아버지도 계집질로 시어머니 속을 꽤나 썩인 모양이더라고요. 그 인간은 살아있을 적에도 왼수 같은 짓만 하더니 죽어서도 똑같구나. 지 아들한테 물려줄 게 없어서 계집질하는 유전자를. 아이고, 다 내 잘못이다. 저런 놈하고 널 결혼시키는 게 아니었는데. 그게 왜 어머님 잘못이에요. 전 괜찮아요. 진짜예요. 전 애써 시어머니를 향해 웃어 보였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그 모습이 또 안쓰러웠는지 끌어안고 가엾은 것 하면서 펑펑 우셨네요. 그 사이 상간녀는 전화로 남편에게 하소연을 했던가 봐요. 남편이 한달음에 가게로 달려왔더군요. 그리고 아수라장이 된 안을 둘러보다 재빨리 상간녀에게 가는 게 아니겠어요. 자기 엄마랑 마누라가 서로 울며 부둥켜 안고 있는데 살필 생각은 않고 상간녀에게 가다니. 인간의 탈을 쓰고 어쩜 그럴 수가 있는지 소름이 끼치더군요. 더 충격적인 일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상간녀에게 자초지정을 설명들은 남편은 글쎄 저희에게 다가와 마구 화를 내지 않겠어요. 엄마, 이 사람 지금 임신한 거 몰라? 아직 초기라 조금만 놀라도 유산할 수 있는데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당신도 그래. 뭐 당신이 깡패야? 말로 하면 될 것이지 왜 사람을 때려? 상간녀 역성을 드는 남편을 보고 있자니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더군요. 배신감에 부르르 떨며 아무 말도 못하고 있자니 시어머니가 갑자기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는 식당 청소할 때 쓰는 빗자루를 들고 남편을 향해 마구잡이로 휘둘렀죠. 이놈의 자식이 뭐가 어쩌고 저쩌? 어디 결혼한 놈이 다른 여자랑 붙어먹고 당당하게 큰 소리야? 너 같은 놈 낳고 먹은 미역국이 아깝다. 당장 썩 꺼져! 오늘부터 넌 내 자식놈 아니니까 꺼지라고! 아이씨! 엄마! 정말 이럴 거야? 내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잖아. 그럼 어떡해? 이미 애는 생겼는데. 생긴 애를 지우라고 할 순 없잖아. 이게 뚫린 입이라고? 썩 꺼져! 난 너 같은 놈 오늘부터 아들로 생각 안 할 테니까. 이 가게도 내 전 재산도 전부 우리 며느리한테 물려주고 죽을 거다. 엄마! 아무리 그래도 농담이 너무 지나친 거 아니야? 엄마가 경이 옛날부터 예뻐한 건 아는데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지. 엄마 아들은 나라고. 쟨 피 한 방울 안 섞인 며느리고. 막말로 내가 쟤랑 이혼하고 나면 엄마랑 쟤는 아무 사이도 아니야. 재산 얘기가 나오자 남편의 눈도 희번득해졌어요. 그럴 만도 했죠. 시어머니 가게며 재산이 자기는 평생 가도 못 모을 만큼 어마어마했으니까요. 남편 뒤에 숨어있던 상간녀도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군요. 오빠, 어머님이 진짜 저 여자한테 전 재산 다 물려주면 어떡해? 그럼 우리 애기는? 당장 집이며 산후조리원이며 돈 들어갈 곳도 많은데. 걱정하지 마. 엄마가 지금은 너무 화가 나서 저러시는 거니까 오늘은 이만 돌아가자.
남편은 상간녀를 달래며 가게 밖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내일 다시 오겠다고 하더군요. 실제로 남편은 다음날 가게 오픈 시간에 딱 맞춰서 찾아왔어요. 그리고 시어머니 눈치를 살살 보면서 가게 일을 거들었죠. 정작 가게 일을 배우라 할 땐 코빼기도 안 보이더니 막상 시어머니가 재산 얘기를 꺼내자 애가 다른 모양이더라고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완강했어요. 사전에 제게 어떻게 하고 싶냐고 의사를 물어봐 주셨는데요. 남편이 끔찍했지만 이혼만은 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혼해봤자 그 연놈들만 좋은 일 시켜주는 거 아닌가요? 무엇보다 남편과 갈라서고 나면 시어머니와도 아무 사이가 아니게 되는 게 겁이 났죠. 물론 시어머니에겐 이런 말씀 드리지 못했지만요. 시어머니는 혹시나 제가 홀로서기 할 자신이 없어 그러는 줄 알고 경제적인 지원까지 약속하시더군요. 이혼하면 기댈 곳 없다 생각해 참고 살 필요 없다. 며느리로 들이기 전부터 넌 내 딸이나 다름없는 애였어. 혹시라도 그놈하고 이혼하고 혼자 살겠다고 하면 내 위자료로 돈은 달라는 대로 주마. 그러니 이제부터라도 너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자유롭게 살아도 돼. 시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그래서 시어머니 손을 꼭 잡고 말했죠. 말씀만으로도 너무 감사해요, 어머님. 근데 이혼만큼은 하고 싶지 않아요. 바보 같다 욕하셔도 좋은데 그이가 그 상간녀랑 둘이 잘 먹고 잘 사는 꼴은 못 볼 것 같아요. 그래, 네 뜻이 그렇다면 알겠다. 그 뒤로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그 상간녀와 헤어지라고 단단히 엄포를 놨어요. 뱃속에 있는 애도 지우고 다시 제게 돌아온다면 한 번은 봐주겠다고 했죠. 하지만 상간녀에게 푹 빠진 남편은 시어머니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렇다고 집안 재산을 포기할 수도 없었는지 어떻게든 시어머니 마음을 돌리려고 매일같이 가게에 출근 도장을 찍었죠. 저는 마치 없는 사람인 양 투명인간처럼 대했고 말이죠. 믿었던 남편에게 그런 취급을 받으니 참 속상하고 자괴감이 들더군요. 그땐 정말 꿈에도 몰랐네요. 남편이 정신을 못 차리고 흉악한 관계를 꾸미고 있을 줄은 말이죠. 그날도 평소처럼 출근한 남편과 대면대면하게 일하고 있을 때였어요. 한창 손님 몰리는 시간이 지나고 나니 좀 한가해져서 그제야 시어머니와 늦은 점심을 먹었죠. 남편은 보통 나가서 혼자 먹고 왔는데요. 그날따라 유독 일찍 돌아왔더군요. 손에는 커피까지 들고 말이죠. 고생한다며 직원들에게 한 잔씩 돌리고 이게 웬걸 제게도 한 잔 주더라고요. 당신도 목마르지? 한 잔 마셔. 바람 핀다는 걸 들킨 후로 아예 저를 나몰라라 하던 남편이 갑자기 그렇게 나오니 얼떨떨하더군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남편이 내미는 커피를 받아들었죠. 한 모금 마셨는데 어찌나 시원하던지 단번에 다 들이키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그쯤 제가 불면증으로 고생하고 있었거든요. 수면제를 아무리 먹어도 밤에 도통 잠을 자지 못했죠. 아마 심리적인 문제가 컸을 거예요. 어쨌든 문득 그 생각이 나서 커피를 더는 마시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도 안 마시면 괜히 남편이 사람 성의 무시한다고 한 소리 할 것 같아 몰래 개수대에 부어버렸죠. 그리고 저녁 장사를 준비할 때까지 직원 휴게실 옆에 딸린 작은 방에서 쉬고 있었어요. 여긴 시어머니와 저, 그리고 남편만 쓰는 공간이었죠. 직원들이 사장 식구들하고 같이 쉬면 불편할 거라며 시어머니가 따로 만들어주신 공간이었어요.
잠시 후 시어머니도 들어와 제 옆에 자리를 잡더군요. 평소 휴식 시간에도 주방 홀에서 TV를 보시던 분이었는데 그날따라 유독 피곤해 하시더라고요. 낮잠 주무시게요, 어머님? 아유, 그래. 오늘따라 이상하게 졸리네. 방금 영철이 그놈이 준 커피도 한 잔 마셨는데 아무래도 효과가 없나 봐. 그럼 억지로 참지 마시고 좀 주무세요, 어머님. 제가 알람 맞춰놨다가 깨워드릴게요. 아유, 그래, 고맙다. 시어머니는 눕자마자 바로 코까지 골며 깊이 잠드셨어요. 저도 잠은 안 오지만 일단 눈은 감아보자 하고 그 옆에 나란히 누워 있었는데요. 갑자기 문 열리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슬쩍 실눈을 뜨고 보니 남편이었죠. 괜히 아는 체 하고 싶지 않아 그냥 계속 자는 척 했네요. 그런데 남편 하는 짓이 왠지 모르게 이상했어요. 마치 도둑놈처럼 살금살금 숨죽이고 다가오더니 저와 시어머니 눈앞에서 휘휘 손까지 저어 보이는 게 아니겠어요? 진짜 자는지 확인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는 손에 들고 있던 가방을 열어 한참을 부스럭대더군요. 도대체 뭘 하려는 건가 너무 찜찜했네요. 잠시 후 남편은 시어머니 옆에 자리를 잡고 앉았어요. 그리고는 시어머니 옷소매를 걷어 올리더니 손에 든 무언가로 시어머니 팔을 쿡 찌르더군요. 뭔가 했더니 주사기였죠. 미안해, 엄마. 근데 엄마가 다 자초한 짓이야. 하늘에 가서 아버지랑 잘 지내. 나 너무 원망하지 말고. 그 얘기를 듣는데 등 뒤로 소름이 쫙 끼치더라고요. 뭔가 일이 잘못 돌아가고 있다 싶었죠. 그대로 벌떡 일어나 남편에게 달려들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제가 여자다 보니까 힘으로 덤비면 밀릴 것 같더라고요. 고민을 하다가 하고 잠에서 깨는 척 몸을 뒤척였네요. 다행히 남편은 화들짝 놀라며 얼른 주사기를 빼고 몸을 납작 엎드리더군요. 전 그대로 일어나 아무것도 못 본 채 했어요. 그리고는 억지 아픔을 하면서 왜 이렇게 자도 피곤하냐? 커피나 한 잔 더 마셔야겠다. 하면서 밖으로 나왔죠. 등 뒤에서 남편의 숨죽인 시선이 느껴져 심장이 미친 듯이 쿵쾅대더라고요. 금방이라도 남편이 달려들어 제 목을 짓누를 것 같았죠. 다행히 남편은 제가 나갈 때까지 아무 짓도 하지 않았어요. 주방 홀로 나간 저는 바로 112에 신고부터 했네요. 남편이 시어머니한테 이상한 약물을 주사한 것 같다고 당장 와달라고 했죠. 그리고 밖으로 달려나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상가 철물점 사장님을 찾아갔어요. 평소 힘 꽤나 쓰는 걸로 유명한 분이었죠. 사장님, 큰일 났어요. 제발 저희 어머님 좀 살려주세요. 전 어리둥절해하는 철물점 사장님을 억지로 잡아 끌었어요. 사장님도 뭔가 큰일이 났다고 여겼는지 잔말 않고 따라 나와 주더군요. 전 함께 달려가면서 조금 전 있었던 일을 설명했죠. 아니, 아무리 그래도 자기 엄마인데 뭔가 이상한 짓을 했으려고. 사장님은 설마 하면서도 전속력으로 저와 같이 가게로 달려가 줬어요. 그리고 휴게실 옆에 딸린 방문을 벌컥 열었죠. 그때까지도 시어머니에게 이상한 약물을 주입하고 있던 남편이 깜짝 놀라 엉덩방아를 찢더군요. 아니, 당신이 어떻게... 조금 전에 자다 깬 건 다 연기였구나. 그래, 이 망할 자식아. 너 대체 어머님한테 무슨 짓 하는 거야? 전 바로 시어머니에게 다가갔어요. 그러자 남편이 저를 막아서고 붙잡으려 하더군요. 하지만 같이 따라 나온 사장님이 그런 남편을 저지해줬죠.
그 사이 전 시어머니를 마구 흔들어 깨웠네요. 어머님, 정신 좀 차려보세요. 네? 그러나 시어머니는 죽은 듯 미동이 없었어요. 덜컥 겁이 난 저는 바로 전화를 걸어 119를 불렀죠. 그 사이에 경찰들이 도착했는지 밖에서 마구 저를 찾더군요. 뜻대로 일이 안 풀렸다는 걸 깨달은 남편은 갑자기 도망치려고 했어요. 이거 좀 놔요. 내가 뭘 어쨌다고 그래. 놓으라니까. 죄 없는 사람 이렇게 붙잡아 두고 있어도 되는 거야?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싹 다 무고죄로 콩밥 먹일 거야. 이 사람은 왜 이래? 죄가 없는데 왜 도망치려고 하냐고? 어찌나 온 힘을 다해 몸부림치는지 힘 좋은 철물점 사장님 혼자 맡기엔 역부족이었죠. 다행히 그 사이 문을 열고 들어온 경찰들이 우르르 달려가 남편을 붙잡았네요. 전 얼른 경찰들에게 남편이 들고 있던 가방부터 살펴보라고 했어요. 가방이 있는 주사기로 저희 어머님을 찔렀어요. 그 뒤로 어머님이 정신을 못 차린다고요. 제 말에 경찰은 바로 남편의 가방부터 뒤졌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 안에선 주사기와 투명한 약병 몇 개가 우르르 쏟아지더군요. 누가 봐도 심상치 않았죠. 결국 경찰은 남편에게 무서운 표정으로 죄송하지만 함께 서까지 동행 좀 해주셔야겠습니다. 하고 말했죠. 남편은 그러자 더욱 미친 사람처럼 날뛰기 시작했어요. 내가 왜요? 내가 뭘 어쨌다고? 지금 저 여자 말만 듣고 나한테 이러는 거야? 이게 말이 돼? 저 여자 지금 내가 자기 놔두고 다른 여자 만났다고 눈 돌아 있어. 그래서 나 지금 억울하게 모함하는 거라고. 내가 뭘 어쨌다고 이래? 알겠으니까 일단 말씀은 서에 가서 하시죠. 이거 놔! 이거 안 놔? 시민한테 막 이렇게 함부로 해도 돼? 다 같이 진짜 콩밥 먹여봐? 내가 경찰이라고 참아줄 줄 알아? 남편이 아무리 날뛰어봤자 경찰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렇게 남편 먼저 경찰서로 이송되어 갔고요. 저는 시어머니와 함께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갔죠. 병원 검사 결과 충격적이었어요. 남편이 시어머니 몸에 주사한 건 다름 아닌 니코틴이라는 약물이었습니다. 몰랐는데 이걸 인체에 다량으로 투입하면 니코틴 중독으로 숨이 끊어진다는군요. 조금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다는 의사의 설명을 듣는데 온몸이 달달 떨리더라고요. 게다가 시어머니 몸에선 수면제도 함께 검출됐어요. 그 인간이 사온 커피에 수면제를 넣었던 거죠. 어쩐지 그날따라 다른 직원들도 그렇고 시어머니까지 유독 졸려 하더라니 완벽한 계획 범죄였던 거죠. 어떻게 자식이 자기 부모한테 이런 인면수심의 끔찍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지 너무나 무섭더군요. 시어머니는 다행히 목숨에 지장은 없었지만 꼬박 이틀간 정신을 못 차리셨어요. 그 사이 저는 경찰서에 가서 진술도 하고 가게도 돌보며 바쁘게 보냈죠. 하루빨리 시어머니가 눈을 뜨길 바랬는데 막상 정신을 차렸다는 소식을 들으니 너무 막막하더라고요. 도대체 뭐라고 설명을 드리면 좋을지. 아무리 바위처럼 강한 분이라 하더라도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다는데 충격받지 않겠어요? 그래서 차마 시어머니 눈도 못 쳐다보고 고개만 푹 숙이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더군요. 영철이지? 그놈이 뭔가 몹쓸 짓을 한 게 틀림없어. 어쩐지 그놈이 갑자기 커피를 챙겨줄 때부터 이상하다 했다. 그 꺼질 것 같은 목소리를 듣는데 왈칵 눈물이 나더군요.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어떻게든 막았어야 했는데. 됐다. 간호사 선생님 말 들어보니
네가 나 데리고 병원 온 거라며? 너 아니었으면 죽을 수도 있었다더라. 영철이 그놈은 지금 어딨니? 유치장에 있어요. 그 인간이 어머님한테 수면제 먹이고 재운 다음 몹쓸 약물을 주사했지 뭐예요. 예상외로 시어머니는 담담했어요. 마치 언젠가는 이런 일이 생길 줄 알았다는 것처럼 말이죠. 그 자식이 계속 나한테 유산 얘기를 꺼낼 때부터 혹시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은 했는데 사람이길 포기한 놈답구나. 그런 놈을 그동안 내 자식이랍시고 품고 살았으니 어머님, 난 괜찮다. 그보다 아가 네가 많이 놀랐지. 오히려 저를 위로하시는 시어머니 앞에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아이처럼 엉엉 울었던 것 같아요. 한편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난 진실은 너무나 끔찍했어요. 예상했던 대로 남편은 시어머니의 유산과 보험금을 노리고 죽일 작정을 한 거였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시어머니가 모든 재산을 제게 물려줄까봐 겁이 난 모양이더군요. 게다가 전직 간호조무사였던 상간녀도 공범이었죠. 약물이며 주사기를 조달하는 데 힘을 썼더군요. 둘 다 사건이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가자 똥줄이 탔던가 봐요. 저와 시어머니를 찾아와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더군요. 남편은 시어머니 치맛자락을 붙잡고 눈물 콧물을 쏟으며 애원했어요. 내가 잠깐 미쳤었나 봐. 엄마가 자꾸 아들인 나를 찬밥 취급하고 이 사람만 감싸고 도니까. 제발 한 번만 봐줘. 나 그래도 엄마 하나뿐인 아들이잖아. 응? 난 너 같은 아들 둔 적 없다. 분명 전에 인연 끊겠다 했을 텐데. 그리고 세상 천지에 자기 죽이려고 한 놈을 아들로 계속 거둘 애미가 어디 있겠니? 긴 말할 거 없고 죗값 달게 바꿔라. 다 네가 뿌린 씨앗이다. 아유 엄마, 내가 잘못했어. 제발 한 번만 봐줘. 응? 하지만 시어머니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런 남편을 확 밀어내며 야멸차게 돌아서더군요. 그러자 안 되겠다 싶었나 봐요. 그때부터 남편과 상간녀는 저를 향해 사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제발 우리 엄마 좀 설득해줘라. 그래도 당신을 제일 예뻐하시잖아. 응? 미쳤어? 내가 왜? 제발 부탁이야. 당신 아직 나 사랑하잖아. 아니야? 남편의 말을 듣고 있자니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더군요. 사랑? 내가 당신을? 도대체 어떻게 하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야? 아, 내가 아직까지 당신이랑 이혼 안 하고 있어서? 그건 그냥 당신이 저 상간녀랑 둘이 잘 먹고 잘 사는 거 꼴 보기 싫어서 그랬던 거지. 이미 당신한테 마음 뜬 지는 오래야. 사랑은 무슨, 웃기고 있네. 감옥 가서 콩밥 먹으면서 그 못된 심부나 고쳐. 알겠어? 여보, 제발. 당신만 나 받아준다면 나 다시 당신한테 돌아갈게. 응? 이 여자하고는 그냥 애가 생겼다고 해서 책임감 때문에 만났던 거지. 내가 사랑한 건 당신뿐이야. 진짜야. 급기야 남편은 상간녀를 버리겠다는 말까지 했어요. 그러자 옆에서 같이 무릎을 꿇고 있던 상간녀가 파르르 떨더군요. 오빠, 지금 말 다 했어? 아무리 발등에 불 떨어졌다고 하지만 이건 너무하잖아. 어떻게 내 앞에서 그런 말을 해? 아이씨, 이거 나! 애초에 일이 이렇게 된 게 다 너 때문이잖아. 네가 이대로 엄마 재산 다 빼앗길 거냐고 충동질해서. 이제 와서 내 탓하는 거야? 남편과 상간녀는 저를 앞에 두고 옥신각신 싸우기 시작했어요. 그 꼴이 어찌나 한심하던지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오더군요.
남의 가게에서 이렇게 싸우지 말고 둘 다 이만 나가주지? 그리고 조만간에 이혼 서류 보낼 테니까 거기에 도장 찍어줘. 아, 그리고 변호사 선임하는 김에 상간녀 소송도 같이 걸 거니까 위자료도 준비하고. 제 말에 두 년놈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는 게 아주 볼만하더군요. 특히 남편은 잠깐만! 이제 와서 무슨 이혼이야? 방금 내 말 못 들었어? 잠깐 흔들렸을 뿐이지 내가 사랑한 건 당신뿐이라니까? 나 안 받아줄 거야? 하고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전 그런 남편에게 차가운 비웃음을 돌려줬죠. 당신이야말로 내가 한 말 뭘로 들었어? 그동안 내가 이혼 안 해준 건 둘이 잘 먹고 잘 사는 꼴 보기 싫어서였다니까? 근데 이젠 이혼해줘도 둘이 잘 먹고 잘 살 것 같진 않거든. 나란히 콩밥 먹을 판인데 무슨... 됐고, 이만 꺼져주라. 안 그럼 영업방해죄로 또 경찰 부를 거야. 여보, 제발. 내가 잘못했어. 내가 어떻게 해야 당신 마음이 풀어질까? 어? 남편은 끈질기게 제게 애원했어요. 상간녀도 제발 상간녀 소송만은 하지 말아달라며 싹싹 빌더군요. 결국 또 한 번 경찰을 부르고 나서야 두 년놈을 치울 수 있었답니다. 두 사람은 결국 살인미수죄로 감옥에 들어갔어요. 초범의 미수라는 이유로 형은 길지 않았지만 그래도 둘 호적에 빨간 줄을 긋게 만든 것만으로 만족해요. 저는 남편이 교도소에 있는 동안 이혼을 진행했고요. 무사히 자유로운 몸이 될 수 있었답니다. 이혼 후 전 남편과 상간녀는 어찌저찌 재혼한 모양이더라고요. 하지만 그렇게 잘 살진 못했어요. 글쎄, 또 다른 충격적인 반전이 숨어 있었지 뭐예요. 알고 보니 상간녀 뱃속에 있는 애는 전 남편 자식이 아니었어요. 다른 남자와 하룻밤 잠자리로 생긴 아이를 전 남편 애라고 속인 모양이더군요. 혈액형이 안 맞아서 결국 덜미를 잡힌 모양이더라고요. 결국 남편은 그 상간녀와 반년도 못 살고 이혼했고요. 그 뒤로 폐인처럼 살다 지금은 시골에서 막노동하면서 사는 모양이더라고요. 상간녀도 여자 혼자 몸으로 애를 키우느라 모진 고생을 하는 것 같더군요. 안타깝긴커녕 통쾌하기만 하다면 제가 너무 못된 걸까요? 한편 시어머니는 그 사건 이후 생각이 많아지셨어요. 특히 유산에 대한 염려를 많이 하셨죠. 자기를 죽인 아들놈에겐 땡전 한 푼 주고 싶지 않다면서 말이에요. 결국 시어머니는 전 재산 중 일부는 사회에 환원하고요. 일부는 제게 물려주셨어요. 자기 앞으로는 땡전 한 푼 남기지 않으셨네요. 그걸 안 전 남편은 미치려고 했지만 어째요? 그렇게 진작에 마음을 곱게 썼으면 될 일이죠. 현재 저는 누구보다 잘 살고 있어요. 시어머니는 몇 년 전 지병으로 돌아가셨는데요. 돌아가시기 전에 제 손을 꼭 잡고 그러셨죠. 그동안 고생 많았다고. 자기랑 자기 못난 아들 때문에 좋은 시절 다 흘려보내게 한 거 미안하다고요.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 인생의 좋은 시절은 다 어머님이 만들어주신걸요. 돌아가신 친정 엄마보다 새어머니보다 어머님이 저한텐 진짜 엄마 같았어요. 나도 네가 마침 내 딸 같았다. 처음 우리 만났을 때 기억하니? 직원 구한다고 벽보를 보고 네가 식당 안으로 들어왔지. 이제 막 20살 됐다고 하는데 손이랑 목소리가 어찌나 떨리던지. 갈 곳 없는 어린애라는 걸 단박에 알겠더구나. 처음 나 상경했을 때가 생각나서 그냥 보내려다 모른 척 받아줬지. 그렇게 식당 사장이랑 직원으로 같이 일할 때
얼마나 행복했니? 거기서 끝났으면 좋았을걸. 하필 그 거지 같은 놈이랑 결혼을 해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 저는 결혼한 거 후회 안 해요. 그 인간 덕분에 어머님이랑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었는걸요? 제 말에 시어머니는 말없이 미소를 지으셨어요. 그리고 잠이 든 것처럼 스르륵 두 눈을 감으셨죠.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한동안 참 힘들었어요. 친정아버지 부고 소식을 들었을 때보다 심적으로 더 황폐했네요. 거진 석 달을 꼼짝없이 앓았던 것 같아요. 다행히 곁을 지켜준 동생 덕분에 다시 일어날 수 있었죠. 그쯤에 동생이 좋은 남자를 만나 결혼하는 바람에 이것저것 준비할 게 많았거든요. 정신없이 몸을 움직이다 보니 또 사라지대요. 그렇게 동생을 시집 보내고 혼자가 된 저는 시어머니가 물려주신 식당 문을 다시 열었죠. 시어머니가 살아생전 얼마나 아끼던 곳인지 아니까 차마 끝까지 외면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도 그간 가게에 제 젊음을 다 바쳤던 게 마냥 헛짓거리는 아니었던 모양이에요. 어깨너머로 배운 시어머니의 음식 솜씨를 재현하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맛이 변했다고 매출이 떨어질까 걱정했는데 오히려 전보다 더 많은 분들이 식당을 찾아줬죠. 시어머니가 하늘에서 저를 살펴주신 덕분일까요? 가게 손님이었던 분과 마음이 통해 재혼도 하게 됐어요. 저보다 2살 연상의 자기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전 남편과 달리 성실하고 다정다감한 사람이랍니다. 저와 마찬가지로 한번 결혼에 실패한 아픔이 있는데 그래서일까 서로 통하는 것도 많죠.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아이를 가지려는 노력도 하고 있어요. 병원에선 가능성이 있다고, 요즘은 워낙 늦게 낳는 추세라 어려울 것도 없다며 용기를 주더군요. 부디 올해 안에는 좋은 소식이 있길 바라고 있어요.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하세요.